2025년 미국 대표지수 성과는 대부분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바뀌는 관세 정책으로 인해 매우 변동성이 큰 상황인데요. 무적일 것만 같았던 미국 대표 ETF인 스파이 또한 마이너스 10% 수준까지 떨어졌었습니다. 심지어 현 상황에서는 환율까지 도와주지 않고 있습니다. 원래 미국 주식이 떨어지면 달러가 강해지는 모습을 보여왔는데 이번엔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원화 투자자 입장에서 손해는 더욱 커져버린 상황입니다. 이 상황 속에서 커버드콜 ETF가 과연 대안이었을까요? 최근 커버드콜은 지수 추종을 잘 하는 만큼 하락까지도 같이 잘 따라가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되면 문제가 있죠. 설정된 타겟 퍼센티지만큼 배당률을 설정하기 때문에 대다수의 분들은 배당 삭감을 눈뜨고 지켜볼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됩니다. 국내 커버드콜 상품 중 가장 인기가 좋은 종목 중 하나인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 타겟 데일리 커버드콜 상품을 보시면 연간 15%를 타겟하니까 배당률을 월별 1.25% 수준에 지급하는 구조이죠. 하지만 현 시점의 주가가 지속된다면 그의 1.25%는 109원이 됩니다. 결국 최초 출시 당시의 배당금 대비 약 10%의 배당 삭감이 예견되어 있다는 말과도 같습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시 본래 수준의 배당금을 받을 수 있을지도 의문인데요. 매월 배당금을 준 만큼 배당락이라는 걸 거치죠. 따라서 주가가 빠집니다. 그렇다면 결국 배당락을 감안하고도 그 이상을 뚫고 올라가야 원래 수준의 배당금이 회복된다는 말과도 같은 결론이 됩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에서 변동성은 아주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10% 떨어지고 나서 10%가 다시 상승했다고 해도 원금은 회복이 되지 않죠. 극단적으로 마이너스 50%가 떨어지면 100%의 수익률이 필요하기 때문에 워렌 버핏의 투자관에서도 잃지 않는 투자가 가장 중요하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절대 돈을 잃지 말라는 명언이죠. 그래서 등장한 상품이 바로 지난달 출시되었던 코덱스의 버퍼 ETF였습니다. S&P 500에 투자하는데 설정된 캡만큼 주가지수가 오를 수 있고 버퍼만큼 하락을 완충해준다는 역할이 되는데요. 구조에 대해 다시 한번 설명드리자면 똑같이 S&P 500에 투자하는 건 맞는데 버퍼가 마이너스 10%로 설정되어 있다면 1번의 예시처럼 본래 주가가 마이너스 22%일 때 12%로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2번의 케이스처럼 마이너스 10% 이내라면 결국 손실을 없도록 만드는 구조이고요. 만약 S&P 500이 상승했다면 캡이 10%라고 가정했을 때 10%까진 동일하게 상승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이상 상승하게 되는 부분은 포기해야 한다는 단점도 존재합니다. 버퍼 ETF의 구조는 원래 커버드콜에서 발생한 콜옵션의 수익을 배당금으로 주지 않고 하락을 방어하는 풋옵션 매수에 활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림으로 보면 결국 이런 구조가 되는 건데요. 따라서 S&P 500의 상승과 하락의 큰 폭을 압축시켜 놓은 형태가 바로 버퍼 ETF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코덱스 상품에서는 16.4%의 캡과 마이너스 10.2%의 버퍼가 책정된 상품이었습니다. 다만 이 전제 조건은 아웃컴 기간 시작일이라는 날짜에 투자했을 때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중간에 진입하면 좀 달라질 수 있는데요. 14일 월요일 기준 현재는 주가가 떨어진 만큼 캡이 22.76%로 늘어나 있고 잔여 버퍼는 9.16%로 설정값이 바뀌었습니다. 따라서 상승분을 좀 더 노려볼 수 있는 대신 하락에 대해서는 비교적 덜 보호받는 구조로 변한 거죠. 실제로 미국에서 인기가 가장 좋은 버퍼 ETF 중 하나인 PGen 종목의 2020년 성과 차트를 보시면 이해가 쉬울 텐데요. 지난 녹색선의 버퍼 ETF는 기초지수인 스파이의 상승과 하락보다 비교적 안정적으로 움직이죠. 오를 때도 더 적고 느리게 따라가고 내려갈 때도 더 적고 느리게 따라갑니다. 그러다가 결국 종료일 시점에서는 그 수치가 맞춰지는 구조죠. 따라서 캡과 버퍼를 보장받고 싶다면 만기일까지 보유하는 게 필수 조건이 됩니다. 물론 중간에 매도해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만약 2020년 3월 저점에 버퍼에서 스파이로 갈아탔다면 더 보호받고 있다가 더 낮은 가격에 본주를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이죠. 하지만 1년이라는 아웃컴 기간을 지키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피젠을 운용하는 이노베이터에서 만든 ETF 중에서는 분기 단위로 운영되는 방식도 있는데요. 비유하자면 아웃컴 기간이 1년이라는 건 배당금을 1년에 한 번 준다는 건데, 이 상품의 경우 분기니까 분기 배당을 주는 형태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분기 형태의 버퍼 ETF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스파이를 추종하는 것도 있고 QQQ도 있습니다. 맨 우측에 아웃컴 기간을 보면 80일이라고 되어 있죠. 현재 4월 중순이 되었기 때문에 4월 1일부터 시작된 상품임을 알 수 있습니다. 분기냐 연간이냐에 따른 기준이 아니라 위험도에 따른 선택도 가능한데요. 일반적인 B젠의 경우 버퍼의 준말이고 P는 파워 버퍼, U는 울트라 버퍼를 의미합니다. 버퍼 ETF 자체도 안정적인 상품이긴 하지만 그 안에서도 위험도와 수익성이 존재하는데요. 가장 대중적인 종류로는 중위험 중수익인 P젠이 자리에 있고요. 분기 상품의 경우 그중 가장 시가총액이 큰 ETF입니다. 출시 이후로 약 5년간의 성과를 비교해보면 역시 캡이 정해져 있었던 만큼 본래의 S&P 500 수익을 따라가진 못했습니다. 다만 변동성에서는 상당히 우수한 결과값을 보이고 있죠. 바로 버퍼 ETF의 안정성을 잘 보여주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이 버퍼 ETF의 진가는 역시 하락장에서 나타납니다. 2022년 스파이가 마이너스 19.48% 큰 폭으로 빠지는 동안 버퍼 ETF의 경우 15%만큼 완충을 해주었으니까 약 5%만 손실을 본 건데요. 약 0.7%라는 높은 수수료가 감안되었기 때문에 일부 오차는 있습니다. 시가총액이 가장 큰 분기 형태의 상품인 발트의 지난 성과들을 보겠습니다. 2022년은 하락장이었죠. 분기당 버퍼가 마이너스 20% 수준이기 때문에 스파이가 지속적으로 하락했던 1분기, 2분기, 3분기에서 발트의 손실은 없었습니다. 수수료 수준만큼만 빠져나갔고요. 하지만 4분기에 상승이 시작되었을 무렵에는 비교적 적은 수익을 보여줍니다. 결국 2022년 하락장에서 최종 성과를 보면 발트의 경우 2.54% 수익으로 마무리된 주가이지만 스파이의 경우 마이너스 19.5%로 하락하게 되었죠. 하락을 아주 잘 방어해낸 2022년의 케이스였습니다. 이번엔 2023년을 보겠습니다. 1분기, 2분기, 4분기의 경우 스파이가 상승으로 마감했죠. 발트의 경우 약 2.5%의 수익밖에 거두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3분기에 일시적인 하락이 있었는데요. 이때에도 스파이는 마이너스 3% 이상 하락했지만 발트는 제자리를 지켰습니다. 연간 성과로 놓고 보면 스파이의 대세 상승이 있었던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연간 수익률이 압도적으로 벌어지죠. 이런 케이스에서는 발트가 비교적 빛을 발하지 못하는 형태가 됩니다. 마지막 2024년까지 보겠습니다. 역시나 작년 한 해에도 스파이의 대세 상승장이 있었죠. 모든 분기에서 수익을 압도한 결과였습니다. 연간 성과를 놓고 봐도 역시 대세 상승장의 영향으로 이번에도 버퍼 ETF가 크게 뒤처진 결과였습니다. 지난 분기였던 1분기에는 스파이가 마이너스 4.5%가량 하락했었죠. 반면에 역시 마이너스 20%까지나 버퍼를 보장하는 상품이었기 때문에 수수료 외에는 손실이 없었던 상품이 되고요. 현재 2분기를 봐도 지난 1분기와 비슷한데요. 스파이가 하락하고 있는 동안 비교적 평온한 수치를 보이고 있죠. 현 시점 투자를 진행하게 되면 캡은 3.77%까지 열려있고 버퍼는 마이너스 17.45%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관련한 내용은 매일 이노베이터 ETF 홈페이지에 업데이트 되는 만큼 관심 있으신 분들은 홈페이지에 방문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2022년 하락장으로 시작해서 수치에 왜곡이 있을 수는 있지만 해당 기간 동안 성과를 비교해보면 연평균 수익률에서 가장 우수했던 건 중위험 중수익의 피젠 ETF였습니다. SCHD보다 수익률 변동성 모두 앞서는 결과죠. 특히 발트의 경우 거의 원금 보장 수준의 변동성을 보여줍니다. 왜 버퍼 ETF 중 시가총액이 가장 높은지 알 수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참고로 이 ETF에서 설정한 캡과 버퍼 수준은 매 분기 말에 확인이 가능한데요.
현 수준은 약 2.5%지만 향후 매력적인 캡 수준이 아니라고 판단된다면 진입을 하지 않는 유연한 방법을 택할 수도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버퍼 ETF의 상품 구조에 대한 저의 생각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당연히 첫 번째는 시장에는 참여하고 싶지만 하락이 걱정되는 분들이 투자하시면 좋은 상품이라고 생각합니다. 분기당 마이너스 20%까지 보장되는 아주 극단적인 안정성을 갖춘 종목이죠. 두 번째는 금융소득 종합과세나 건강보험료가 우려되는 경우입니다. 배당주 투자에서 배당금이 커지면 금융소득 종합과세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까지 큰 폭으로 오르죠. 약 23% 수준의 높은 세금이 책정됩니다. 따라서 종합과세나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받고 싶을 때 투자하면 가장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채권 투자의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점인데요. 우리가 주식과 채권을 섞는 이유는 자산의 변동성을 최대한 막기 위해서죠. 하지만 이 상품의 경우 하나의 선택으로도 이 점을 커버할 수 있기 때문에 채권 투자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자가 배당 전략에 최적화되어 있다는 건데요. S&P 500이 장기 우상향할 거라는 믿음만 있다면 이 종목도 함께 오르는 구조이기 때문에 분기마다 이를 매도해서 수익 부분만큼만 생활비로 활용하는 전략도 있겠습니다. 물론 상승이 없을 때를 대비해서 현금 비중은 반드시 보유해야겠죠. 이번에는 투자하지 않는 걸 추천하는 케이스입니다. 현재 현금 흐름이 발생하고 있어서 적립식으로 투자가 가능한 경우 어차피 변동성을 꾸준히 낮춰줄 수 있으니까 비교적 이 버퍼 ETF는 거치식 투자에 좀 더 어울립니다. 따라서 하락장에서도 평단가를 낮출 수 있는 분들이라면 추천하지는 않는 케이스입니다. 종합과세나 건강보험료에 관해 걱정될 정도로 매년 금융소득이 많지 않은 분들은 굳이 이 상품을 추천하지 않는데요. 연간 비용이 0.7% 수준으로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이런 분들은 이 ETF를 매도하는 형태의 양도세 혜택을 보기 어려우니 추천드리지 않는 경우가 되겠고요. 당연히 캡이라는 한계가 걸려 있다 보니 S&P 500이 장기간 대세 상승을 할 거라고 강하게 믿고 계시는 경우에도 투자하시는 걸 추천하진 않습니다. 따라서 아직 은퇴가 많이 남은 젊은 투자자분들이라면 당연히 본주인 스파이와 같은 형태에 투자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버퍼 ETF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 상품은 보수적인 투자자나 은퇴자분들이 연금계좌 등에서 목돈을 운용하기에 최적화되어 있는 상품인 만큼 호불호가 갈릴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각자 상황에 맞는 현명한 판단을 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배당머니였습니다.